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대단히 시국이 급변하고 있죠. 계절도 변하고 시국도 변하고 그런 중심에 통학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구 선생 하면은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떠올리지만 그러면은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로 자리 잡게 된 그 배경, 뿌리, 원천, 이건 어디서 근원하는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백범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분의 역할이 컸지요. 근데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스치다 일본 낭인들, 일본 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죽인 스치다를 처단한 그때부터 백범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 원형질은 동학에 시작된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어제도 광장이 시끄럽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밀실 정치, 조선 왕조는 밀실에서 이루어졌죠. 그랬는데 동학이 교조 신원운동 이런 걸 시작을 하면서부터 광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동학은 여러 가지 역할, 역량 중에서 밀실에서 광장으로 백성들을, 민중들을, 시민들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근대화, 근대 시민이 되기 시작한 게 동학 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 역할이 참치됐습니다. 백범 선생은 저도 참 존경하고 평전도 쓰고 신문사에 있을 때는 전집 12권짜리 전집도 내고 하면서 백범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백범이 없었다 그러면은 과연 일제 말기까지 임시정부가 있었겠는가? 몇 가지 예를만 들자고 하면은 임시정부가 분당 사태 때 있을 때 국무령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사 조선 한인애국단이라는 비밀 결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 그 이름에 4월 29일이든가요? 홍구공원에서 일본 요인들을 척살시킨 의거. 그 전에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조선 만국노. 그랬는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더불어서 선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5억 중국 인민이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자리 잡게 되고 중국 사람들의 조선에 대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고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표적인 게 1942년 카이로 회담 때 연합국 3대 상계 대표들이 카이로에서 전후 처리를 논의할 때 그때 식민지 국가가 한 90몇 개였었는데 유일하게 조선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킨다. 그걸 장개석 주석을 통해서 백범이, 물론 백범 혼자 한 건 아니죠.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선생, 조소왕 선생,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 이런 분들이 장개석을 만나가지고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를 그렇게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했던 게 임시정부가 가장 큰 역할이 그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광복군을 만들고 그래서 독립을 시켰던 분인데 친일파들 이승만 졸개들이 1949년 6월 26일 날 암살시켜버렸죠. 그런 위대한 일본이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도 붙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는데 동족이 해방된 조국에서 이승만 졸개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죠. 그런 그 김구 선생이 있게끔 된 원형질이 뭐겠는가. 김구 선생은 젊었을 때 과거에 머리가 참 좋았어요. 과거에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지요. 그때는 과거 자리라는 게 입도선매 다 정해놓고 뽑았던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좌절하고 있을 때 동학도로부터 만민평등, 계급 타파 그런 모임이 있다. 동학이 그런 데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요즘도 그런 그 계급 문제 때문에 국내가 소연합니다만은 어쨌든 계급은 봉건적인 계급 질서, 계급 제도는 없어졌는데 신계급 SKY 유학파에서 신계급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방 상놈하던 그 시절에 가장 천민이었던 백범이 계급을 타파한다는 동학에 입도하면서 새로운 인간이 형성이 된 겁니다.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암 김구 선생의 어렸을 때 초명입니다. 18살 때 1893년 1년 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2월 달에 서울 광화문 앞에서 동학교도들이 3일간 복합상소를 올렸죠. 교조에 대한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 그런데 이런 것도 조선왕조 500년 사에서는 최초의 일입니다. 수백 명이 왕궁 앞에서 억울하니까 원을 들어달라. 그 무렵에 조선 말기 경양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92년 11월에는 동학교도들의 3례 집회가 열렸고 그 전후에서 여러 군데서 교조 신원 이런 동학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달에는 전라북도 삼내에서 동학교도들이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다. 이 삼내 집회 이것도 우리 역사에서는 최초의 일입니다. 민중들이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민중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대정부 항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은 동학도가 아니면 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암이 과거에 낙방하고 아이들을 모아 훈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사회의 모순 구조, 현실 모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18살 때 정초에 이웃 포동의 동학도 그러니까 해주 그 백범 고향이 해주인데 해주 지방 포동이라는 마을에 오응선이라는 동학도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어린 김구에게 동학은 하늘님을 모시고 도를 행한다. 존비 귀천을 없앤다. 조선 왕국을 끝내고 새 국가를 건설한다. 이런 집단이 있다. 경천동지할 일이지요. 조선 말기에 좀비 귀천 없앤다든가 새 왕조를 만든다. 이거 역적질을 한다는 뜻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때 인식으로는. 그때 창암은 이름을 창수로 고쳤는데 그것은 새로운 삶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창수가 축지법을 한다. 하늘을 나는 애기 잡주, 이런 소문이 따랐고, 김구 선생은 대단히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저 독립운동 하면서 부하들 지시나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전을 쓰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대단히 성실한 분이에요.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그 이승만하고는 정반대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승만하고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때 평안도 지방에도 수천 명이 동학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해도 접주 15명이 교주 최시영이 머무는 충청도 보은 장례로 가서 정식으로 접주 첨지를 받았다. 그때 지금 우리가 접주 합니다만 접주는 지금으로 보면은 지방의 군 단위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수는 팔봉 접주가 됐습니다. 해주 자기 고향 접주지요. 동학에 입도한 창수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시에 포덕에 힘을 썼다. 아버지도 입도했다. 양반들은 가담하는 이가 적었고 상민들이 많이 모였다. 창수에게 동학이 표방하는 평등주의는 상놈의 한을 풀 수 있는 구원의 사상이었다. 그렇죠. 계급, 양반, 상놈, 그런 시대에 평등한다는 게 유럽 사람들에게 그 18세기 말에 칼 마르크스가 평등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주장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동학은 1860년 최재우가 제국주의 세력의 국내 진출에 대한 민족적 위기의식을 바탕에 깔고 창도한 반침략 사상이며 반봉건,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만민평등을 주창하는 반봉건 개벽사상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종교는 내세주의지요.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내세주의가 그 세계 모든 종교들의 기본인데 동학은 현세주의, 당대 발복, 당대의 악을 제거함으로써 평등하게 살 수 있다. 당대에 평등하면 내세도 평등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상천국의 이념과 만민평등의 이상을 내걸었다. 신분, 적서제도, 양반과 서자, 사회적 모순의 비판적인 동학의 교리는 민중에게 큰 호응을 받아 사회적 모순과 탄관오리의 수탈,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크게 시달리던 삼남지방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정부에서는 동학을 서학과 마찬가지로 사교라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수은 선생은 혹세무민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구 감형에서 처형당했지요. 최재우가 순교하자 이대 교주 최시영은 지하에서 교조의 유문인, 용담유사, 동경대전 이런 교조의 말씀을 간행하고 교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교회 조직을 확립했습니다. 교주 선생 최재우 선생도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두 번째 교주인 최시영 선생도 참 대단했던 분이에요. 최시영 선생이 없었다 그러면은 동경대전이라든가 용담유사라든가
이런 동학의 원전은 세상의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 창암은 창수로 이름을 바꾸고 동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동학에 입도한 후 몇 달 만에 창수를 따르는 신도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제가 독립운동 하신 분들 몇 분에 대한 평전을 썼는데, 이런 분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행적을 보면은 대단히 성실합니다. 뭔 작은 일 하나를 맡아도 그걸 끝까지 해내요. 그래서 이 동학교도 창암도 얼마만큼 성실하게 포교를 했던지, 17살, 18살 밖에 안 되는 소년이죠. 그때만 해도.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열성과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 접주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접주란 동학 하부 구조의 책임자를 말한다. 동학은 전국 각지에 세포 조직인 포를 두고 포를 다스리는 포주, 접주, 도접주 등을 두었으며, 포주, 접주 밑에는 교장, 교수, 도직강, 집강, 대정, 중정 이런 유기물, 그러니까 조직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접주는 군 단위의 책임자급을 말한다. 93년 객골의 오흥성과 최유연 등은 이대 교조 최시영으로부터 연비의 명부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교주를 찾아갈 도유 15명을 선발했는데, 그때 창암 나이가 제일 어렸지만 함께 15명 대표 안에 들어갔습니다. 창수 일행은 연비들이 모아준 여비와 교주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해주를 떠난 지 수일 만에 충청도 보은 장안에 도착해서 대도주 해월 최시영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범은 수은 선생은 못 만났고 이미 처형당했기 때문에 해월 선생을 만났는데, 백범 일지에 보면은 해월을 만난 그런 과정이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원 천리하고 온 뜻은 선생의 선풍 도골도 배우려니와 선생께 무슨 신통한 조화 줌치나 받을까 함이었으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기는 교주가 무슨 조화를 부려가지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뭐 그런 요술을 부리는 걸로 소문이 났었는데, 또 백범도 그런 비슷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고 갔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약간 검게 보이고 얼굴은 여유였으나 맑은 맵시다 크고 검은 갓을 쓰시고, 해월 선생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한 자료가 거의 없는데, 백범이 쓴 백범일지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저고리 바람으로 이를 보고 계셨다. 방문 앞에 놓인 수철 화로에서 약탕관이 김이 나며 끓고 있었는데 독삼탕 냄새가 났다. 선생이 잡수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의암 손뱅이 선생, 다음 주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암 손뱅이 선생이 수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암 손뱅이 선생이 3대 교주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장수가 본 최시영과 그의 참모들의 모습이다. 장수 일행은 최시영으로부터 접지를 받아 해주로 발길을 재촉했다. 돌아오는 길에 곳곳에서 평소에 농민들을 학대하던 양반들이 동학교도들에게 붙잡혀 와서 집신을 삼고 있는 것이나, 평복에 칼을 차고 활동하는 동학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단히 기뻤겠죠. 과거에도 낙방하고 온갖 양반들한테 시달림을 받다가 이제는 농민들이, 천민들이 역사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창수 일행이 해주로 돌아왔을 즈음에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혁명이 삼남으로 번지고 황해도 동학도들도 크게 들썩거리고 있었다. 호남에서 시작된 혁명의 열기가 황해도 지역까지 불어닥친 것이다. 이미 삼남의 동학도들이 동학군에 향응하라는 공함을 받은 터이고 양반과 관리들의 압박으로 도인들의 신변이 불안한 상태에 이어서 황해도 지역의 봉기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15명의 접주와 이 지역 지도급 도인들은 긴급 회합을 갖고 거사의 뜻을 모았다. 해주 죽천장을 총 집회의 장소로 정하고 각처 도인들에게 이 뜻을 알렸다. 창소는 팔봉산 밑에 산다고 하여 접의 이름을 팔봉접이라고 짓고 푸른 갑사에 팔봉도소라는 크게 쓴 깃발을 만들었다. 표로는 척양척외. 근데 지난번 때에 어떤 분이 척양 척외냐 척외 척양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척양 척외가 들어있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척외 척양이고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에서 진압하러 내려온 경군과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연비 중에서 총기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편성했다. 그런데 이때 총기라는 것은 주로 이제 화승총 정도입니다. 산포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저기에 경문이 나붙고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삽시간에 많은 군사가 모여들었다. 며칠 후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우선 황해도의 중심부인 해주성을 공격하여 탄관오리와 외적을 죽이기로 했다. 그리고 장수를 선봉장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장수가 평소 병서에 대한 조예가 깊고 또 부대 내에 포수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오히려 다른 접주들이 앞장서서 총알바지가 안 되려고 젊은 장수를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17살짜리를 대장으로 앞세웠던 것은 병서를 입고 용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먼저 가서 싸우기 쉽지 않으니까 어린 장수를 내세운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범은 이렇게 썼습니다. 총알바지가 되기 싫은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자기네가. 그러나 선봉되기를 꺼리지 않고 선봉이라고 쓴 사령기를 들고 말을 타고 선두에 서서 해주성 공격에 나섰다. 총지휘부에서는 작전 계획을 창수에게 일임했다. 이때 수명의 일본군이 성 위에서 사격을 하자 선봉대는 도망하기 시작했다. 그때 일본군은 무라타 소총 이런 그 현대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학군은 오합지졸 상대가 되기 어렵지요. 그래서 기세를 놓칠세라 도망치니까 왜군이 심하게 총질을 하여 동학군 3, 4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 동학군은 몇 명이 쓰러지면서 전의를 잃고 산으로 들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장수는 퇴각 명령을 내리고 해주에서 80리 되는 회학동 과감역 댁에 유진하기로 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많지가 않았다. 장수는 이번에 실패를 분석하면서 우선 잘 훈련된 군대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최초로 일본군하고 싸운 게 해주성 전투입니다. 동학군으로서, 팔봉 접주로서. 그러던 중에 9월산 밑에 사는 정덕현 우종서라는 사람이 찾아와 동학군이 갖춰야 할 몇 가지 헌책을 제시했다. 인심을 잃지 마라. 백성들한테 강도짓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군량을 일본군이 쌓아놓고 있는 2,000석을 몰수해라. 그래서 장수는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을 중용하면서 전군을 9월산으로 옮길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천 청계동 안진사로부터 밀사가 왔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진사는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진사는 그때 당시에 그 관군이었습니다. 관군 쪽에 편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안중근 의사가
가족하고 김구 선생이 만나게 된 과정이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진사는 청계동에 의료소를 두고 삼포수 수백 명을 모집하여 동학군을 토벌한다는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그러니까 동학군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창수는 일단 정덕현에게 밀사를 보내 만나보겠다. 그러니까 청계동에 의료소를 만들어서 동학군을 토벌하고 있었던 안중근 아버지가 안진사라는 분이 김구한테 밀사를 보낸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샛별같이 천년이 빛나는 두 인물 백범과 안중근과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진사, 안태우는 당대에 글 잘하고 글씨 잘 쓰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설하의 중근, 정근, 공근,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안중근 의사는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공근이나 중근도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분들이죠. 그 어머니까지 그렇습니다. 안중근 가문이 13분인가 14분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죠. 맏아들 중근은 나중에 국적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한 바로 그 사람이다. 정근과 공근도 항일 독립운동 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안태훈의 가문은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안태훈은 해주 사람으로 난세를 피하여 80년부터 신천군 청계동에 응거하고 있었다.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아들 안중근과 함께 의려를 일으켜 동학군을 토벌하여 팔봉 부대도 경계할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때마침 이심리 상격하여 화학동과 청계동 군사가 대진하고 있었던 그때 동학군 토벌대장인 그가 해주 출신이므로 백범의 집안이나 애기 접주로서의 명성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중근 아버지가 소문을 통해서 청년 김구 백범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안진사의 밀사를 만나본 정덕현, 그러니까 김구의 밀사 특사죠. 이런 창수에게 김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내용은 안진사는 안목이 높은 사람으로 인재를 아낄 줄 알며 전부터 김접주 님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점. 김접주는 김구지요. 그런데 화학동과 청계동 사이의 거리가 20리밖에 안 되니 만약 김접주가 무모하게 청계동을 치려다가 실패하면 김접주의 생명과 성명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 되면 아까운 인재를 하나 잃게 될 것인즉 거동을 신중히 하라는 호의의 충고를 전하더라. 그러니까 장래 국가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될 인물인데 헛되이 죽지 말아라 하고 충고를 밀사를 보내서 했다는 것이죠. 정덕현은 이어서 안진사는 인재를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진사의 됨됨이가 보통이 아니니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는 참모회의를 열어 의논한 결과 저편에서 이 편을 치지 아니하면 이쪽도 저쪽을 치지 아니할 것, 피차의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경우에 서로 도울 것, 이런 밀약을 한 겁니다. 공수동맹이죠. 동학농민전쟁 와중에서 동학군은 호남의 요충지 전주성을 장악하고서도 정부가 청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이자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위기감에서 전주의 화약을 맺게 됐지요. 지난번 강의 때 그 전봉준 장군은 이때 그 전주 화약을 맺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김계남 장군은 곧바로 서울을 공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 전국 여러 곳에서 동학군과 일본군이 조종하는 광군은 동족 상쟁을 벌여야 했다. 동학군은 최신 병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광군에 의해 30만 명이 살상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런 와중에 안태훈의 해안과 애기접주의 결단으로 동족 살상을 막고 이후 구국운동과 독립전쟁의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됐다. 그러니까 김창수가 거느리고 있는 부대하고
안진사가 거느리고 있는 부대하고 접전을 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동족 상쟁이 될 뻔했는데 그 안진사의 해안으로 두 부대가 접전은 안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수는 구월산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재령과 신천에 있는 일본군의 양곡도 모두 옮겼다. 매일 군사훈련을 시키고 송종호, 허공과 같은 학자를 모셔오고 폐업사에서 하은당이라는 이름 높은 학자에게서 설법을 듣는 일도 있었다. 이 무렵 일본군은 동학당을 수색하기 위해 구월산 주변에까지 파견되었으나 장수 부대와 교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해주 서쪽에서 동학군은 일본군과 싸우다가 150명이 사망하고 2명이 포로가 되는 등 격전이 벌어졌다. 당시 황해도의 전황을 일본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황해도 지방 동학당 진압을 위해 파견된 각 부대는 평양에서 파견된 일군의 수비대와 연락을 취하고 재령, 안악, 신천, 해주 부근을 수색했으나 적, 동학군을 말한 거죠. 이미 해산하고 이상이 없으므로 모두 병참지로 돌아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수가 동학과의 살상을 막고 동족과의 살상을 막고 구월산에서 일본군과 싸울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을 때 엉뚱하게도 다른 동학군이 공격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동학군이라는 게 중앙에는 이제 전봉준, 김계남 이런 지휘부가 있었지만 지방에는 아직 그런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휘 체계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서로 그 동족끼리 같은 동학군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수가 병석에 누웠어요. 장수는 동학접주의 칭호를 버리기로 하고 군대를 허군에게 맡긴 터했다. 그때 몸이 아파서 그 자기 부대장이었던 허군한테다가 맡기고 그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라이벌로 인식해온 이동엽 측으로부터 자신을 제거하려는 명분을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장수가 군대가 일패도지한 상태에서 이동엽이 소리를 질렀다. 김접주에게 손을 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영장 이종선만을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김구는 소년 대장이었지만 대단히 인덕을 갖고 있어서 다른 부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그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하고 광군이 황해도 지방으로까지 밀려오니까 또 우리 동학군들은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장수가 20살 되던 1895년 2월 일어난 일입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글이 쓰였죠. 내가 청계동에 머문 것은 불과 4, 5개월이었지만 그동안은 내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것은 첫째로는 내가 안진사와 같은 큰 인격에 접한 것이요. 둘째로는 고능성과 같은 의기가 있는 학자의 훈도를 받게 된 것이었다. 흔히 그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백범은 무식하다라는 게 상당한 독립운동가 연구가들의 생각들입니다. 지금도 요즘 그 망언 계속하는 어떤 학자 연세대학교 교수 백범 학당 이승만 학당이라고 그러죠. 이승만 학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승만을 대단히 위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승만 평전을 쓸 때나 다른 기록 자료들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우리나라의 해로운 인물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추방당했죠. 탄핵당했죠. 4.19 혁명 때 탄핵당했죠. 다른 것은 몰라도 2번 의회에서 탄핵당한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 정신의 이상이죠.
어쨌든 나중에 그 기회가 있으면 이승만과 김구 그런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신하고 있을 때 백범이 안진사가 자기한테 보낸 밀사를 통해서 자기 소라로 와달라라는 그런 생각을 듣고 청계동으로 들어갔는데 불과 4,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백범으로 하여금 민족의식에 눈뜨게 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진사와 같은 인격, 그리고 고능선, 그 대단한 황해도 지방에서는 대표적인 유학자였어요. 유학자로부터 배움, 그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안진사와 고능선을 만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안진사는 해주 부중에 10여 대나 살아오던 구가의 자제였다. 그 조부 인수가 진의 현감을 지내고는 세상이 차차 어지러워짐을 보고 세상에서 몸을 숨기고자 하여 많은 재산을 가난한 일가에게 나누어주고 약 300석 추수하는 재산을 가지고 청계동으로 들어오니 이는 산천이 수려하고 좋기 피난처가 될 만한 것을 취함이었다. 이때는 장손인 중근이 2살 때였다. 안중근이. 안진사는 과거를 하려고 서울 김종환의 문객이 되어 단연 유경하다가 서울에 머물다가 진사가 되고는 벼슬할 뜻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 6사람이 술과 시로 세월을 보내고 뜻있는 벗을 사귀기로 낙을 삼고 있었다. 안씨 6형제가 다 문장 제사라 할 만하지만 그 중에서도 셋째인 안진사가, 안중근 아버지죠, 눈에 전기가 있어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고 기상이 뇌락하여 비록 조정의 대관이라도 그와 면대하면 자연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퍽 소탈하여서 비록 무식한 하류들에게까지도 조금도 교만한 빛이 없이 친절하고 정령하여서 상류나 하류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그에게 호감을 가졌다. 얼굴이 매우 정수하나 술이 과하여 코끝이 붉은 것이 흠이었다. 그러니까 백범이 참 자세하게도 썼어요. 그가 득의 작을 흥있게 읊어주는 일이 있었다. 안중근 형제와 처음 만나본 그들의 인품에 대해서도 소상히 적었다. 그때 안진사의 맏아들 중근은 13살로 상투를 짜고 있었는데 머리를 자주색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돈방총이라는 짧은 총을 메고 날마다 사냥을 일삼고 있어 보기에도 연기가 발발하고 청계동 군사들 중에서 사격술이 제일이어서 짐승이나 새나 그가 겨눈 것은 놓치는 일이 없기로 유명했다. 그의 계부 태건과 언제나 함께 사냥을 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잡아오는 노루와 고라니로는 군사들을 먹이고 또 진사 6형제의 주연이 안주를 삼았다. 진사의 둘째 아들 정근과 셋째 공근은 다 붉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따 느린 도련님들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진사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글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도 하였으나 안중근에 대해서는 아무 간섭도 아니한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둘째, 셋째 아들은 글 공부하라고 재촉을 하면서도 큰아들한테는 호기 있게 너 뜻대로 잘하라. 백범이 지켜본 대로 안중근은 그로부터 18년 후 하얼빈에서 국적 이토 히로부미에게 권총을 쏴서 3발을 명중시키고 이토를 수행하던 가와카미 하얼빈 총영사와 모리 미야우지 대신 비서관 다나카 만철 이사 등에게 총상을 입히는 사격수를 과시한다. 안중근의 사격수는 어릴 적부터 익혀온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장수는 백범은 안진사 댁에서 후조 고능선 선생을 만나게 된다. 고능선은 해서 지방에서는 손꼽히는 학자이며 의기가 넘치는 이름 높은 선비였다. 안진사의 초청으로 청계동에 와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중근 아버지가 그 안진사가
그 고능선 같은 학자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자식들 가르치게, 또 동네 소년들, 청년들 가르치게 만든 거죠. 고능선은 창수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자기 사랑방으로 초청했다. 그가 거처하는 방은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창수는 매일 고 선생을 찾아가 세상사를 이야기하며 학문을 토론했다. 고 선생은 창수에게 고금의 위인을 비평해 주거나 자기가 연구한 학문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화서, 아언이나 주자, 백선 중에서 긴요한 내용을 깨우쳐 주었다. 그가 특히 역설하시는 바는 의리에 관해서다. 그러니까 의리라 그러면 요즘은 많이 퇴색해서 깡패들 의리, 수구파들끼리의 의리, 독재자와 하수인들의 의리, 이런 것을 그 저 50대 전두환하고 누구 그 예? 장세동. 장세동을 의리의 사나이라고 불렀죠. 이런 건 의리가 아니죠. 의자라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건 정의인데 정의, 의열단, 의병. 그런데 장세동하고 전두환을 의리라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요즘 그 토종 외구들이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것은 의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의리 대신에 무슨 용어를 쓰면 좋겠습니까? 예. 장세동이하고 전두환이하고 저는 이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 정리, 그런 자들한테 정리라고 붙여주기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사사롭게 서로 정은 통하니까 인간으로서 서로가 이제 잘 아니까 우리가 보통 의리라는 그 용어를 너무 남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이런 경우는 나중에 좋은 말 발굴하기로 하고 이른바 의리 따옴표를 찍고 넘어갑시다. 고능선 선생은 창수의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여겼음인지 결단력을 강조했다. 아무리 명확히 보고 잘 판단하더라도 실행할 과단력이 없으면 모두가 쓸데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뭇가지를 잡아도 발에는 힘주지 않고 언덕에 매달려도 손에 힘주지 않는 것이 대장부다. 이때 고능선이 산의 대장부는 모름지기 기계를 갖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훗날 백범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뜻을 기렸다라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범의 백범다움은 동학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안진사와 고능선을 배운 거, 그런 과정입니다. 고능선은 이런 말도 했다. 예로부터 천하에 흥하여 보지 아니한 나라도 없고 망해보지 아니한 나라도 없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도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의로서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요, 그와는 반대로 백성이 여러 패로 갈라져서 한편은 이 나라에 붙고 한편은 저 나라에 붙어서 외국에는 아첨하고 제 동포와는 싸워서 망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다. 이제 외의 세력이 전국에 충만하여 권례까지 침입하여서 대신도 적의 마음대로 내고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나라가 제2 외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고에 망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천하에 죽지 아니한 사람이 있던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사보국의 일건사가 남아있을 뿐이다. 일사보국의 일건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거. 스승은 비감한 뜻으로 말하고 제자는 비분을 못 이겨 울면서 들었다. 제자는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붙들 방법을 물었고 스승은 천국과 서로 뜻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천국이 가보년 싸움, 청일전쟁이죠.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에 진 원수를 반드시 갚으려 할 것이니
우리 중에서 상당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그 국정도 살피고 그 나라 인물과도 교의를 맺어 두었다가 훗날에 기회가 오거든 서로 응할 준비를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김구에게 결단력을 내려 보여갖도록 지시를 교육을 하면서 청나라가 청일전쟁의 원수를 갚으려고 할 테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사람들도 살피고 동양 정세도 알아봐라. 그래서 백범이 청나라로 가다가 의병을 만나서 의병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불사늑약이 맺어지고 명성, 황후, 시해범, 수치다를 죽이고 그리고 백오인 사건 때 서대문 감옥에 갇혀서 서대문 감옥에는 두 번째죠. 그 인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일본 법정에서. 그러다가 탈출해가지고 그 공주 마곡사에 가면은 그 해방 후에 백범이 귀국해서 자기가 한때 숨었던 마곡사에다 심은 나무가 한 그루 남아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백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되풀이합니다마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백범이 그 무렵에 동학의 배움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그 평등사상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겠죠. 백범은 대단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안창호 선생의 누이 동생하고 혼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정 때문에 혼담을 못 했는데 그 임시정부 1919년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될 때 안창호 선생이 내무장 겸 국무총리 서리, 이승만은 국무총리로 선출이 됐는데 미국에서 안 들어왔죠. 한 1년 반 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주도를 했는데 안창호 선생이 김구 선생을 국무위원으로 지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전 인연도 있고 국내에서 이미 명성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해주의 쌍놈의 아들이다. 쌍놈의 아들이 나중에 국무령을 추대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위대장, 뭐라 그랬죠? 경무국장. 예. 그때는 그 일본 밀정들 또 일본 군대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납치하고 테러하고 그랬을 때 우리 애국지사들을 지키고 임시정부를 보호하고 했던 경무국장. 예. 경무국장. 예. 경무국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국무령도 했고 주석도 되고 그랬던 분이죠. 그래서 그 평등주의 사상이 동학으로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 동학이라는 종교가 사상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하게 만든 그런 배경입니다. 김구뿐만 아니라 손병희 선생,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손병희 선생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1919년 3.1 혁명은 불가능했죠. 그런 지도자들을 탄생시킨 배출한 동학의 종교가 동학 사상이 오늘날 이렇게 침체돼 버린 것은 우리 민족 사상이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이 남한은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하고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 지금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동학 정신으로서 이거를 정리하고 청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 우리 선생님의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DMZ에 정말 그 유엔의 어떤 기구를 그 DMZ 해서 정말 그 앞으로 남북이 이런 어떤 동학 정신으로서 하여튼 그런 좀 우리가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화합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뭐 생각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하세요. 아마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실 부분 같은데, 제 소견이라고 그러면은 아베가 남한은 우습게 보고 북한은 무조건 협상을 하자고 덤빈 건 사실이죠. 근데 남한은 우습게 보일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일본 극우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니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런 위안부도 창녀라고 그러고, 일본이 오히려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고 그러고, 그러니 상대가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전애들이 참 인간 이하의 몇 사람 납치 사건을 자꾸 들먹거리죠. 지네들은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납치하고 그래 놓고도 5사람인가 4사람인가 일본 사람 납치해 갔다고. 물론 문명국가에서는 단 한 사람의 납치 사건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건 일본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남북이 치열하게 대결, 그 일본이 경제 선전 보고를 할 정도로, 그리고 며칠 전에는 독도에다가 그 자유대를 보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선전포고 비슷한 지금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때 북한이 좀 우리 편을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네들 까불면 날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차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DMZ에다가 유엔 기구를 초치하는 거, 이건 참 시급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영세 중립국가들이 저렇게 잘 살고 국가 안보가 튼튼할 수 있는 것은 국제기구들을 많이 유치한 때문이거든요. 그 스위스만 하더라도 2차 대전 전에 히틀러가 수차례 넘보기도 했지만 국제기구들, 유엔 산하 뿐만 아니라 또 자체 내의 방위력,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사일이라든가 달 착륙할 때 날아가는 기구, 이런 부품은 스위스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공업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스위스는. 우리가 보면은 평화롭기만 한 것 같은데 내부에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UN, DMZ 이런 데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또 북한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UN 기구를, 비용은 우리가 상당 부분 되더라도 UN 기구를 유치하는 그런 길,
제가 마지막 강의 때는 그 중립화 문제 같은 것을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일회용으로 그냥 또 다른 사안들 때문에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엔 기구, 필요한 기구들,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기구를 DMZ에다가 설치하면은 100만 군대를 두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예. 네, 오늘 강의가 좀 일찍 끝나서 오늘 충분히 토론하시고 또 저희 이 강좌가 좀 변경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성기 대표님. 네, 우리 선생님 말씀 정말 감명 깊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이 해월 신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의암 성사님을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이렇게 이제 일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3.1운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일운동의 과정 속에서 의암 성사님과 백범 선생님의 어떤 인연, 관계가 혹시 어떻게 이렇게 진전이 되었는지 그게 좀 하나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동학에 이제 입도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백범 선생님이 기독교에도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또 이제 아까 마곡사 이렇게 물론 이제 피신의 과정 속에서 이 종교를 하나의 외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종교를 또 섭렵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어떤 종교,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의 종교관이랄까요? 또 동학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이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우선 백범이 27년 동안 해외 망명을 했다가 해방 후에 귀국 후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의암 선생 묘소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의병, 구한말 지도자, 안중근 의사 유족 다 찾아갔는데 가장 먼저 찾았던 게 의암 선생. 그리고 의암 선생이 제가 다음 주에 강의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3.1혁명 과정에서 나온 그 지하신문들, 조선 독립신문 이런 데 보면은 대통령은 손병희, 그리고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온 그런 임시정부 기록에도 보면은 대통령은 손병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학을 그 천도교를 창도하고 동학의 3대 교조고 그런 의암을 일본 총독부가 그렇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독 위기에 몰려 있을 때도 석방을 안 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기까지 만들어버렸던 것은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동학 접주가 되고 3.1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죽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백범으로서는 의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묘소를 찾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 지도자들이 비슷한 행동을 보였는데 백범도 젊었을 때는 유학을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그건 유학인데. 그리고 동학에 입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때는 기독교의 신자가 되고, 피신할 때는 이제 그 절에 들어가서 수도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은 그 과도기에 지식인들이 겪었던 일종의 통과 의례 비슷한 과정이었지.
그렇다고 유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동학도가 된 것도 아니고 불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민족 사상으로 동학 용어로 하면은 이화 접생 아니 뭐라 그러죠? 그런 네 글자 이화 제세. 이와 하여튼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민족 사상으로 승화시켰지 않았겠는가. 평범한 평생 평화로운 때였다 그러면은 불교인으로서 시종할 수도 있었을 거고 기독교인으로 시종할 수도 있었고 동학도로서 총신할 수도 있었겠지만 격동기였잖아요. 그리고 거처하는 곳도 한 군데도 아니고 이국 땅이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누군가가 전문가가 백범의 그런 그 종교 사상의 편력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했는데 예. 네, 여기 또 동학이라는 것이 우리는 동학 사상인가 하는데 동학이 종교인가요? 뭔가 사상인가? 동학 사상인가? 동학 종교 이게 종교인가? 또 그것이 확실히 분별돼서 오늘은 수준 높은 질문들만 해가지고 제가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동학은 학문이냐 사상이냐 종교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동학교라고 안 하고 그냥 동학이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임 교수님이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이크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동학은 말 그대로 학문이자 또 종교입니다. 또 사상이고 그래서 수원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할 때 동경대전을 분명히 그려놨어요. 내가 만든 이 부국대도는 학으로다 하면 그러니까 학문으로다 하면은 우리 땅 동방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동학이다. 그리고 도로 하면 하늘의 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도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학문이자 우리 사상이고 우리 문화고 우리 고유의 그런 정신을 집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종교성도 들어있는 것이고 또 학문적인 것도 들어있는 것이고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지금 천도교로다가 이제 그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천도교로다 이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동학 시대보다는 훨씬 종교적 외피를 강하게 씌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도교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가 됐죠. 그러나 이제 그 밑바탕에는 천도교의 밑바탕에도 역시 동학이 있기 때문에 동학은 운동이고 또 사상이자 우리 문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마이크 우리 아까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먼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연도수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페이지 7에 나와 있는 중단락 밑에 백범이 제대로 지켜볼 대로 안중근은 그로부터 18년 후 하얼빈에서 국적 입도 기록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895년에 안중근이 13살이고 입도 희로고기를 저격한 것은 1909년 10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이 아니라 13년 내지 14년 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일성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의 그런 그 정말 그 대단한 그 업적에 비해서 안중근 의사가 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 동학군 토벌에 대한 그 피신이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난세를 피해서 청계동에 응거하고 있다가 마치 이제 우리 백병원 선생님하고의 어떤 그 화합과 어떤 그 대학살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안진사의 가문의 그 배를 이은 그 가문의 장손인 안중근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조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동학군 토벌로 인한 동학군의 위협을 피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예.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안중근 평전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안중근이 그 서울에서 한양으로 와서 이제 지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일본군이 그때가 1907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우리 그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군대를 해산시켰을 때에 우리 그 군대하고 일본군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걸 지켜봤어요. 종로 명동 쪽에서 안중근이. 근데 우연하게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때 그 전부터 그런 의병 활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통학하고는 그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건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평전을 쓰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예. 예, 또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열강의 강의에 대해서 진심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숙제는요, 그 백범 김무 선생님의 그 암살 배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책을 보니까 1949년 6월 20일 전투 때 안도희가 북부시설군들에 암살했잖아요. 예. 책을 보니까 계획적으로 접근했더라고요. 예. 육군소의 안도희가 이렇게 탄피로 화분을 만들어서 선물로 하고 이렇게 환심을 산 다음에 보통 이제 비서진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비서진들이 같이 안 가고 이제 실내하니까 그냥 2층 서재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 암살 결과 궁금하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사람 못 죽인 그 애국지사 김 선생님 민족의 위대한 주자를 우리 동족이 죽였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그 배우를 진상규명 못했다는 게 참 저도 부끄럽고요. 둘째는 아직도 진정한 해방이 안 된 겁니다. 친일청산을 못했는데 친일청산을 위해서는 지금도 어떻게 좀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그 두 가지. 예, 우선 그 안두희는 이승만 정권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김창룡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그 88구락부라고 그 안국동 88번지에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김창룡이 또 그 이익흥 또 그때 이승만 정권의 핵심 멤버들이었는 사람들인데, 이 자들이 김구를 그대로 둬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가 어렵다 이렇게, 그리고 이승만한테 직접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가 않는데 묵인 또는 양해는 했을 거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을 놓고 추렸는데 그 중에서 안두희가 꼽혔는데, 안두희는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 서울 지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미 CIA 요원입니다. 그 미국 정보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안두희 이름이. 제가 안두희 평전을 쓰면서 그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미 CIA 요원이고 현역 군인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이북 출신인데 대단히 지주였어요. 지주였는데 친일파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다가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재산이 땅을 전부 뺏겼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안두희가 월남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독립운동가라든가 이런 쪽에 증오심을 갖고 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안두희가. 그리고 이제 그 88 구락부 멤버들이 여러 사람을 놓고 골랐는데 가장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신변이 안전되고 CIA 요원이라 미국하고도 대화가 되고 서북 청년단이라 그 뒷 배경이 든든하고 이래서 안두희를 꼽았는데 결국은 그 한 번 그 탄피로 만든 그때 백범이 이제 제야에 묻혀 있을 때지요. 이승만이 집권하고 백범은 아무것도 못하고 1949년이니까 48년에 정부가 수립됐고 그럴 때에 그 면담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그때 그 백범을 모셨던 분들이 현역 중위가 군인이 권총을 차고 들어가는 것을 그 전부터 몇 번 와서 선물도 주고 갖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한탄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비서가. 그래서 그 결국은 안두희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더욱이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를 죽였는데 사형 선고도 안 내리고 무기징역을 내렸다가 감형이 되어서 그 남한산성 밑에 있는 군인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김창룡이가 이승만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한강 철교 폭파시키기 30분 전에 기차를 타고 도망갈 때 안두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6.25 전쟁 때에 복권시켜가지고 그 중령까지인가 진급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 가는 부자였고 그리고 그 강원도에 있었던 그 집의 정자라든가 호수 이런 데는 당시의 권력자들이 무상으로 출입을 할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쫓겨나고 4.19 혁명 후에 심산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백범 암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5.16 쿠데타 나가지고 그것도 또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인천에 사는 그 박기서 씨가 자동차 운전수 하시던 분이 때려 죽였죠. 근데 법원에서 3년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1년 만인가 특별 사면을 해서 풀려났어요. 지금도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예. 그때 그 안두희를 때려 죽였던 정의봉, 몽둥이, 그것은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금 기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만이 그 4.19 후에 미국으로 하와이로 망명 간 이유는 그 미국의 자료 보면은 그 백범 암살 진상이 드러날까 봐서 미국의 보호를 위해서 미국으로 하와이로 도망갔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김상훈 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